저는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걸리고 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장돌뱅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기 훨씬 오래전의 일입니다. 물론 집도 있었고 아빠도 계셨습니다. 집은 두메산골에 허물어져가는 외진 집이었고 산자락 밑에 있는 면마지기의 밭도 있었고 아빠도 그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많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집의 우환이 시작이 된 것은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직전부터 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두메산골에 노름쟁이들이 들락거리면서부터였습니다. 아빠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이 그 노름쟁이들의 꼬드김에 빠져들었고 아빠는 면마지기에 밭을 날려먹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밭을 노름쟁이들의 손에 의하여 날려버린 아빠는 할 일이 없게 되었고 유일한 소일거리라고는 엄마가 장을 돌면서 벌어온 돈을 거의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여 읍내로 내려가 진종일 술집에서 노닥거리는 것이 일과였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는 아주 잘하였습니다.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교장선생님까지 엄마를 학교로 오게 하여 인근의 도회지 중학교에 보내라고 권하였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은 녹록하지 못하여 엄마가 중학교에 보내기에는 아주 무리였고 저는 집에 있으면서 이웃집에서 불러주면 아기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나 빨래를 거들어 약간의 곡물이나 돈을 얻었습니다. 17이 되던 해 초의 일입니다. 우리 마을 뒷산에는 제법 알아주는 사찰이 있었고 초하루며 보름,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절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신도들이 찾았습니다. 아마 그날이 정일 대보름날이었을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말고 마당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들어오시더니 나이와 학년을 물으시기에 17이고 학교는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자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고? 물으시기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자 엄마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자세히 말하자 알겠다고 하시며 가셨고 그날 저녁 장에서 돌아온 엄마가 도시로 나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환호를 하며 가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다시 우리 집으로 왔고 저는 그 아주머니를 따라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집은 도심에서 조금을 떨어진 고택이었고 제 눈에는 마치 궁궐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였습니다. 식구라고는 아주머니의 남편과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아들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이야 공무원이란 직업이 중견기업 뺨칠 정도의 봉급과 대우를 받지만 당시에는 아주 급여와 대우가 열악하여 급여에 의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촌지로 살아갔고 매달 아니 거의 매일 봉투에 과일 바구니나 기타 선물을 한 아름씩 가져왔고 2, 3일에 한 번 꼴로 아저씨의 난방에는 아주머니가 바르지도 않는 립스틱 자국을 묻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주머니는 모른 척하였고 아저씨에게 가난하여도 좋으니 촌지를 그만 받으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온 그 다음날 인근의 학교로 찾아갔고 아주머니가 오전에만 수업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락받았습니다. 엄마하고 살 때는 단칸방이라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이 함께 자고 기거를 하였으나 식모를 살러 오고부터 저에게는 저만의 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식모를 살러 갔던 집은 집이 본체와 사랑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본체에는 아주머니 부부의 침실이 큰 방과 아저씨의 서재로 쓰이는 서재가 따로 있었고 당시로는 드물게 아주머니가 사용하는 옷방을 겸한 화장대가 놓인 방이 따로 있었으며 아들의 방도 우리가 살던 방에 비하면 5배 이상 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옆에 자리 한 반 한 칸짜리의 사랑채가 있었고 그 방이 제가 사용하게 된 방이었고 그 방에는 책상이며 옷장과 저를 비롯한 엄마와 동생이 함께 뒹굴어도 될 정도로 넓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고 겨우 일주일 만에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2시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제가 기거하는 방의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아저씨의 조용히 하고 문을 열라는 목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대문을 소리 없이 열어주자 아저씨는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아저씨의 신발도 들고 와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잠을 자기 위하여 펴놓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저의 팔을 잡아당기며 한 손으로는 검지로 자신의 입을 가리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였고 주인 아저씨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아저씨의 손이 차마 고함을 지르거나 반항을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사이 술 냄새를 풍기는 아저씨가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아저씨가 하는 대로 맡겨야만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주인 아저씨가 늦게 집으로 오는 날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주인 아저씨와 지내야 하였습니다. 물론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5,000원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고 주인 아저씨는 날 찾는 날이면 어김없이 5,000원을 제 머리맡에 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나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게 집에 돌아왔고 저는 그 주인 아저씨의 아들과도 지내고 만 것입니다. 보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주인 아들과 있는데 봉창 틈으로 방 안을 훔쳐보는 눈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 눈의 주인공이 다름이 아닌 주인 아저씨의 눈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저의 봉창을 두드리지 않았고 저와 마주치면 공부에 지장을 안 주도록 주의를 하라는 말만 하고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학생이라 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였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배가 불러오면서 주인 아주머니에 의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배가 불러오자 이상하게 여긴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고 다그쳤고 저는 주인 아저씨의 일부터 낱낱이 고백을 해야만 하였고 주인 아주머니의 손에 끌려 산부인과에 갔을 때는 이미 6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소식은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5대 독자인 손자의 아들을 임신하였다는 말에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인 주인 아주머니에게 유산을 시키지 말고 낳게 하라는 엄명을 받자 당혹해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씀을 무시를 하지 못하여 저에게 자기 손자를 낳아달라고 당부를 하였고 수술 그 자체가 싫어서 저는 낳겠다고 하였고 배에 복대를 하여가며 학교에 다녔고 이듬해 초여름에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식모에서 졸지에 며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쳐도 사랑채에서 주인 아들의 방, 아니 결혼식만 안 하였다 뿐이지 남편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장 어색해한 것은 주인 아저씨에서 시아버지로 변한 분이었습니다. 그건 시아버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시아버지에게 술을 들게 만들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공무원 자리도 사표를 써야 하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던 집도 가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점점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술주정으로 자신의 아내가 시아버지와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말았으니 저와 자신의 아들을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일을 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시아버지도 극한 선택을 하였고 시어머니까지도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면사포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연이은 죽음은 시할머니에게도 화병을 가져다 드렸고 증손자인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해에 세상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연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죽음에도 슬픔을 딛고 저는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물론 죽은 남편하고
제가 혼인신고를 해도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친정엄마의 요청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남편의 동의하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해둔 덕에 시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가 아닌 재산을 모조리 저에게 상속이 되어서 공부를 계속하며 아들과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대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미천으로 삼아 요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요식업을 시작한 장소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고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을 한 저희 식당은 막 외식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 때라 날로 번창을 하여 시쳇말로 돈을 갈퀴로 끌어담는 그런 수준이었고, 저의 아들 기영이도 제 머리를 닮았던지 공부도 잘하여 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지만 혼자 사는 여자에게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면 또 하나의 낙은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나는 것이 남편이었고, 그것을 참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술에 취하여 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말이 있죠. 청상과부에게 식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는 마음을 놓고 술을 마시게 하는 그런 날이라 거의 홧김에 서방질을 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하였습니다. 뇌야. 이렇게 무거워 정신을 잃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슴을 밀치며 겨우 말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에 어렴풋이 남자의 얼굴이 보였지만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대학 1년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자 저는 거의 한 달에 2번꼴로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이제 저는 기영이가 잘 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